자, 그래서 이 지질로 만들어진 이 세포막은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특이점이,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인이라고 하는 원소가 그 지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나중에 우리가 뭐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좀 특이하게 지질치고는 조금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지질은 보통 전부 물을 극혐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지질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쪽은 좀 이따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생겼거든, 인지질이. 일단 이게 화학 구조로 보면 이건 뭐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지질이 이렇게 그냥 탄소하고 수소만 쭉 있으면은 보통 석유 같은 것들이 분자 구조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만 쭉 나열되어 있으면 이게 완전히 물하고는 전혀 섞이지 않는 그런 물질이 되는데, 그런데 이 인지질은 그러한 구조에다가 얹어가지고 덤으로 뭔가가 인이 중간에 산소하고 이렇게 결합을 맺죠. 요 동네가 아주 요주의 동네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 동네는 일단 이 생물을 논하는 자리에서 산소가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산소는 언제나 이 전자에 대한 욕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가면 무조건 어디 남는 전자 없나 하고서 막 자기가 뺏어가게 되는 힘이 제일 강하거든. 그러면 산소가 위치하는 그곳에는 그런 전자를 언제나 자기가 탈취해가는 성질 때문에 그쪽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닌 극성을 띠게 돼요. 음극을 여기다 형성을 해버리게 돼요. 극성이. 그러면 이제 물이, 이 지질이 전부 물하고 전혀 안 섞이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한 극성을 만들 여지가 전혀 이 동네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럼 물은 왜? 물은 약간의 극성을 띠고, 물이 아까 뭐였죠? H2O잖아요. 왜 산소가 있어요, 산소. 이게 산소 때문에, 그 산소의 그 욕심, 전자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약간의 극성을 띠게 된다면, 물이. 그럼 물하고 극성을 띠고 있는 끈적끈적한 극성, 플러스 마이너스의 극이 생기는 그런 끈적끈적한 물질들끼리는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잘 붙는데, 그러지 않고 전혀 극성을 띠지 않는 이런 중성인, 전기적으로. 이런 물질들은 저런 애들하고는 난 절대. 그래서 이렇게 물과 섞이지 않는 기름 계통의 이런 지질들은 전부 물과 안 섞이는 것인데, 근데 여긴 얘는 이걸 가지고 있잖아. 물하고 잘 섞일 수 있는 극성을 띠고 있는 이쪽 인이 들어감으로써 해서 이쪽 머리 부분에 이상한 부분적인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이 어떤 성질이 나타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인지질 하나의 분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지질 분자 하나를 물에다가 이렇게 떨어 놓지 않고 하나 말고 505개를 505개 너무 적다. 55만 개라고 할까? 뭐 물에다가 떨어뜨렸다고 칩시다. 얘네들을 엄청나게 많은 인지질을.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런 일이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뭐냐면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들이. 여기서 우리는 보통의 인지질을 생물학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겁주려고 보여준 거지, 이런 식으로 절대 우리가 볼 일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콩나물 대가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디? 인이 극성을 띠고 있는 머리 부분이죠. 이건 뭐냐? 두 개의 꼬리처럼, 여기가 비극성인 원래 지질 그 형태의 비극성. 이것을 인지질로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언제나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엄청 많은 개수의 인지질 분자를 물에다가 던져 띄워 놓으면은 자동으로 이들은 이중막을 형성을 해버리는 거죠. 왜? 이래야만 이들이 무슨 지금 경기장에 그냥 막 던져진 글래디에이터들도 아니고 이렇게 원형을 딱 형성을 해야만. 왜?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물하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 성질인데, 그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물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이 머리 부분이 전부 물과 대면을 하고, 물과 접촉을 싫어하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뭉쳐서 이렇게 이중막을 서로 거꾸로
머리는 이쪽, 한쪽은 머리 이쪽, 다른 한쪽은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두면서 쭉. 이게 왜 이렇게 동그랗게 되느냐면 이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손톱 길게 기르면 나중에 이렇게 구부러 휘어지잖아. 손톱 몇십 년씩 기른 사람들 보면 손톱이 이상하게 막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이것이 길어지다 보면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완전히 막힌 원을 형성하는 것일 뿐이고,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저절로 엄청나게 많은 인지질 분자들이 물에 던져지는 순간 이것을 저절로 형성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세포막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세포막이 이런 식으로 인지질이라는 게 생겨나면 그냥 이렇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구라를 생명과학자들은 지금 막 만들어놓은 걸 팔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2장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그게 이제 세포막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은 이제 보호가 되겠지. 네? 유전 물질은 반면에 아까 얘기했듯이 DNA처럼 핵산이라고 하는 물질로 만들어진, 왜 유전 물질이 가장 필요하냐? 청사진이라고 얘기를 하지. 보통 영어로 우리는 유전 물질을 뭐라 하냐면 셀룰라 블루프린트라고 청사진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이 설계도를 구실하는 청사진만 있으면 집이 태풍에 날아가 버려도 청사진만, 설계도만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다시 집을 지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집이 아무리 근사하게 지금 서 있더라도 이 설계도를 잃어버린 집은 언제 어떻게 될지 불안한 거지. 그 집이 이제 마모가 돼서 무너지는 순간 더 이상 그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구실을 하는 게 유전 물질이라는 거죠. 이 DNA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전부, 그래서 이 유전 물질은 무슨 역할을 해주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세포막의 구실을 먼저 살펴봅시다. 세포막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떠한 혜택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느냐. 그래서 세포가 하나의 쓸만한 구조로서 생명의 첫 출발점으로 구실을 하게 되느냐면은 요 두 가지가 구현이 되는 거예요. 세포막 때문에. 첫 번째는 이 보호, 아까 봤죠. 프로텍션. 그래서 이 안에서 제대로 이제 화학 반응을 안심하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위험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구획화라고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compartmentalization이라고 해서 뭐 어렵긴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개념이고 책에 나오는 개념인데 다만 뭐 굳이 어려운 것도 아니지. 왜 여러분들의 이 지성을 내가 폄하할 필요는 없지. compartment라는 게 뭐죠, 영어로? 막을 치는 거죠. 구역을 나누는 거죠. 자, 우리가 집이 점점 막 지저분해지고 집이 막 넓어져가지고 원룸에 살 때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집을 조금 넓혀가지고 큰 거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군더더기가 쌓이고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장을 사다가 옷장이나 뭐 그런 서랍장 사다가 이렇게 그런 구실을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획화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그림 없나? 여기 하나 있을 수 있겠다. 요 그림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요거. 여기에 보통 우리 사람 세포를 표현하게 되는 하나의 만화, 카툰인데, 여기 이제 우리 DNA가 이렇게 있고, 이게 세포막이라고 치겠죠? 세포막, 보호를 당연히 해주는 거지. 근데 세포 안에 보면은, 이거 뭐지, 얘네들은? 뭐 이상한 것들이 또 있잖아, 이거. 세포막하고 동일한 물질로 만들어진 내부의 막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세포막뿐만 아니라 똑같은 화학 물질로 요 인지젤 이중층으로 된 막을 안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심어 놓는 거지, 이렇게. 왜 이렇게 해 놓을까? 이렇게 해 놓으면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 각각의 막이라는 걸 쳐놓으면 공간이 새로 생기는 거지. 막은 보호 공간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각각의 새로운 요 안에 있는 각각의 따로 구성된 막에서 각자의 고유한 화학 반응을 수행을 하는 거지. 좀 있으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훨씬 이것이 어째서 이것이 큰 이득이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프로텍션과 구획화라는 관점에서 세포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유전 물질에 관해서는
아까 청사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청사진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뭐가 좋은 건데?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겨우 120년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막 고민을 하고 거기까지 우리가 연금을 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뭐 몇십만 년, 몇백만 년을 좀 살아오고 있는 건데 몇백만 년이 뭐야? 훨씬 더 먼 조상으로 거슬러 와서 족보를 제대로 따지면 여러분 지금 몇십억 년을 지금 영원히 살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개념이 사실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 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생명체의 지상과제예요. 나는 오로지 나의 목표는 계속 사는 거야.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근데 불행하게 100년도 못 사네. 이거. 심지어 저 세균은 30분도 못 살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차선책은 자, 짐 싸. 곧 죽을 때가 됐다. 이 육신이 지금 너덜너덜해져서 곧 죽을 때가 됐다. 짐 싸자. 어떻게 해? 자기의 유전 물질을 고이 싸가지고서 자, 이것이 나의 전부다. 잘 써라. 다음 세대에다가 이걸 전해주는. 그것이 바로 생식인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생식이라는 개념은 나의 유전 물질을 다음 세대에다 전수를 계속 해주는 거죠. 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생식이 뭐냐라고 물으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학생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 아니 개인이 나의 종족이 어떻게 될지 무슨 상관이 있어. 나의 종이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는 종이 멸종을 하든 뭐하든 무슨 상관이 나 혼자만 살면 되지.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그렇거든. 개인적인 어떤 아젠다라고나 할까 하면 어떻게 하든지 나의 생명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 그것이 유일한 관심사인 거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현재로서의 현 상태에서 유일한 방법은 생식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유전 물질을 다음 세대로 넘기기만 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나는 계속 그대로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껍데기야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나의 전부인데 유전 물질이. 그 개념으로서 두 가지가 일단 그래서 세포막이 쳐지고 그 안에 유전 물질만 딱 잡게 되면은 이제 나는 대박 해서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의 개체로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지구상에는 딱 두 종류의 세포가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원핵세포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진핵세포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 일단 원핵세포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으면 일단 경로우대 차원에서 이분들은 우리보다 한 10억 년 전에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은 진핵세포로 전부 이루어진 그러니까 우리는 진핵세포의 그룹에 속하는 건데 원핵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누가 원핵세포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면 우리 몸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 대장균들을 위시해서 그 세균들이 전부 그 원핵세포의 전부 자손들인 거죠. 그래서 이 원핵세포는 진핵세포보다 한 10억 년 전쯤에 미리 와가지고서 감히 겸상할 처지가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10억 년이나 차이가 되는 이 나이 차가 있는 건데 있으면서 이들은 일단 뭐냐 하면은 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원핵세포라고 원래 프로캐리어트라고 하는 원어에서 영문 프로라는 얘기는 before라는 전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캐리어트라고 하면 이게 핵을 얘기하는 건가 보다 하고 금방 우리는 때려 맞출 수가 있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핵이 있기 전에 이미 온 그러한 분들이다라는 뜻에서 프로캐리어트 해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거 한국말인 줄 몰랐네. 이게 한국말이야? 원핵세포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이 없어요. 핵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DNA 유전 물질은 그냥 이 세포 자체가 있을 때 세포 안에 있는 모든 그냥 텅 빈 공간을 우리는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상으로 사이로플라즘이라고 해서 세포질 안에 그냥 이 DNA가 그냥 하고 존재를 하는 거예요. 아무 특별한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공간이 세포 안에 공간이 있는데 나 혼자 다 쓸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지 DNA로서. 하지만 일단 교양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만을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괜히 넓게 전부 쭉 뻗어나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그래서 이제 현미경에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들이 유전 물질이 있는 지역을 우리가 현미경에서 이렇게 찝어낼 수가 있어. 어떤 특별한 다른 지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럼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부를까? 그러니까 단순히 명명을 하는 차원에서 그래 이름 얘네들은 원래 핵이 없잖아. 그러니까 핵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냥 핵 비슷하게 이름만 붙여주자. 그래서 이 핵은 아니고 핵이 영어로 뉴클리우스거든요. 뉴클리우스. 핵은 아니고 뉴클리오이드라고 부르자. 그럼 이거 뭐라고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야 곤란하네. 에이 뭐 핵 양체라고 그러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용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핵이 없는 원핵세포, 세균 같은 원핵세포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유전 물질이 점유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조금 낫나? 에어컨을 벌써 끄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 세포가 딱 있으면 이 안에 이렇게 지금 뽀글뽀글 파마머리한 이것이 그들의 DNA 유전 물질이고 여기 이제 뭐 얘는 뭐지? 깨알처럼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아무것도 다른 것도 없이 그냥 텅 빈 공간에 유전 물질만 하나 달랑 있는 것처럼 물론 이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아까 얘기한 고분자 유기 화합물들은 차고 넘치겠죠. 그것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뭐 용어를 섞어서 표현한 그림은 여기 있는 거고. 자,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아까 얘기한 10억 년 전에 우리보다 10억 년 전에 이미 지구의 상에 나타나가지고서 국 진화를 해오고 오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그 중에 누군가가 사고를 쳐서 진핵세포 우리의 조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간단해요. 단순해봐. 뭐 이거 왜 굳이 영어로 썼을까 이거 모르겠는데 아주 단순한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가 단순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저지르기 쉬운 실수 하나가 단순한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원시적이다. 그러니까 낙후됐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좀 곤란해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무슨 얘기일까? 왜 이들은 분명히 매우 단순해. 우리 이 진핵세포에 비교해서 정말 심플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왜 이들을 원시적이다, 프리미티브다는 얘기는 낙후됐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될까 이것은 왜? 그들도 나름대로 단순하게 하면 그들도 나름대로 우리보다 10억 년 전부터 훨씬 해서 계속 진화해 왔다는 거죠. 그들이라고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원핵세포라는 친구들은 물론 그들의 출발점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시작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옛날 그대로의 10억 년 전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오고 있었다고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변하지 않는 생명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각자의 개개인의 생명체는 변화하면서 진화 그 개념은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볼 얘기니까 지금 여기서 굳이 한꺼번에 다 이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좀 자 이제 진핵세포 우리 그러니까 U라는 얘기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true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핵이 진짜로 있다는 얘기죠. eukaryotes.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은 진핵세포가 되는 거죠. 핵이 진짜로 있으니까. 그래서 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안에 있는 막이 또 하나 쳐진 거지. 세포막이 있으면서 그 안에 DNA만을 위해서 유전 물질만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보호막을 또 하나 쳐주면 그것이 핵막이 되면 그 핵막으로 둘러싸인 그 구조는 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이것을 영어로는 오가넬이라고 이제 용어로 지칭을 하는데 이들이 아까 보여드렸죠. 이상하게 안에 내부에 있는 막들 세포 안에 구획화라는 것을 하는 그 안에 있는 막들이 진핵세포에는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요것들이 그러니까 핵도 있고 안에 또 다른 어디셔널하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막이 핵도 사실은 또 하나의 추가적인 막이지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가적인 내부 막들이 마구 존재하는 원핵세포와 비교를 했을 때 그것이
진핵세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에 요 핵이 딱 있으면서 핵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이상한 막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뭐 하는 것들이지? 이게 이제 3장에서 우리가 가면 3장에서 각각의 얘네들 진짜 뭐 하는 것들인지 거시라고 얘기해서 뭐 하는 분들인지 한번 살펴볼 예정이지만 그랬을 때 왜 이들은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이상한 추가적인 막들을 내부의 존재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요. 왜 진핵세포만 이것을 가지고 있을까? 원핵세포는 왜 없는 거지? 나도 뭐 좋아 보이는데 나도 좀 가지자. 왜 진핵세포만 이것을 이렇게 돼 있거든. 이 클루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원핵세포인 대장균 현미경 사진. 이것이 대표적인 사람 세포 중에 하나의 일종의 사람 세포. 일단 딱 보면 두 개를 딱 서로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실제 모습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진단이 나옵니까? 뭐라고 표현하세요? 단순 복잡. 그 첫 번째. 두 번째 크기가.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왜 진핵세포들은 따로 세포 소기관을 가졌는지가 여기서 이제 유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 가서 우리가 넓은 집으로 5평짜리 단칸방에서 무슨 30평짜리 무슨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돈 좀 생겼으니까 이제 가구 좀 갖다 장만해 놓을까 하는 럭셔리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죽어. 진핵세포는. 왜? 옛날에 단칸방에 살았을 때는 라면 끓이려고 할 때는 여기 여기 가스레인지도 여기 있고 발 딱 뻗으면 그냥 그 라면 있고 그 발가락으로 라면 집어가지고서 여기다 넣고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화학 반응을 하고자 할 때 화학 반응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라는 물질, A라는 원소를 잡아다가 B라는 원소도 끌어다가 같이 딱 붙여서 결합을 시키면 C라는 원소, 새로운 원소로 이루어진다든가 또는 A라는 원소를 잡아다가 제비다리 부러뜨듯이 또 부러뜨려서 B와 C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는 뭐 그런 식이 전부 화학 반응이죠. 이게 전부 팔을 뻗으면 다 있는 거리에 있는 거야 지금 원핵세포일 때. 근데 진핵세포가 되면 갑자기 이 거리가 이렇게 돼버렸어. 넓어져 버려서 크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지름이 10배로 늘어나거든요. 진핵세포는. 그럼 커지면 제일 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일단은 처음엔 크고 넓어서 정말 살만 난다. 좋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순간 이거 이제 똑같이 라면을 끓여볼까? 라고 했는데 라면 어디 갔어? 냄비 어디 갔어? 라면 잡으러 가면 냄비가 저기 도망가 있고. 이거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옛날 방식대로 이걸 했다간 그럼 어떻게 되지? 그래서 칸막이를 쳐가지고서 라면 끓일 때는 여기서만 딴 거 뭐 할 때는 저기서만 하는 식으로 새로운 구역들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 세포 소기관들인 거죠. 각각의 세포 소기관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고유하게 그 안에서만 특수하게 이제 특별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생겨나야만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 괜히 등치만 커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옛날에 그 원핵세포 때보다 훨씬 더 못하잖아. 얘는 너 뭐하는 놈이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왜 진핵세포에서만 이 세포 소기관이 발견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포 반응을 원핵세포처럼 효율적으로 이거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크기가 커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진핵세포가 또 특이적으로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원핵세포일 적에는 모든 원핵세포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종류가 단세포. 단세포라는 얘기는 혼자 솔로로 개인 하나가 혼자 전체 호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솔로로 이제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단세포 개체인데 모든 원핵세포는 그거밖에 없어. 단세포. 그런데 이제 이 진핵세포는 어떤 경우에는 단세포로 생활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다세포 우리가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성인이 되면 한 거의 조 단위로 한 10조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최홍만 정도 되면 한 10조 될 거야.
나는 한 5조 정도밖에 안 되겠지. 세포 개수가. 그러니까 일단 세포 하나로 출발했잖아요, 우리가. 수정란이라고 하는 세포 하나로 출발을 해가지고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서 근데 세포 분열을 했는데 전부 분열된 세포는 전부 캥거루야. 그러니까 저희 단세포들처럼 한번 세포 분열하면 서로 빠이빠이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세포 생물들은 세포 분열 후에도 전부 같이 전부 참 쌍둥이들처럼 전부 붙어가지고 서로 같이 살겠다고 지금 바둥거리고 있는 것이 다세포 생물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진핵세포들은 많은 경우에 전부 이렇게 살펴보면 다세포 생물인 경우가 많지. 물론 그 중에는 단세포 진핵세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효모, 뭔지 알죠? 효모, 빵 만들거나 맥주 만들 때 쓰는 작은 그 이스트라고 하는 효모가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뭐 세균이나 효모나 둘 다 조그맣건 마찬가지고 현미경에서 보면 이건 도대체 누가 누군지 분간하기 힘들어요. 배율이 낮은 현미경에서 보면. 그런데 효모는 그래도 이래봬도 엄연히 나는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세포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단세포로서 언제나 일생을 살아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표적인 단세포 진핵생물 그룹은 원생생물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생물 집단이에요. 도대체 얘네들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이상한 애들이라서 아예 골치 아프니까 전부 골치 아파서 설명하기 싫은 애들은 전부 원생생물로 전부 다 갖다가 박아버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딱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기는 좀 한데 대표적으로 아메바가 이제 원생생물에 그다음에 아메바 비슷한 여러 가지 뭐 집신벌레 뭐 이상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단세포이면서 핵을 가지고 진핵세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종류의 원생생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많은 종류들은 여러 가지 우리 폐해를 우리한테 끼쳐요. 기생충 또는 뭐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원생생물들이 많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다세포 생물은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식물, 그 다음에 균류라니. 균류가 뭐죠? 유산균도 균류, 아니야. 유산균은 박테리아예요. 이거 뭐 버섯을 그린다는 게 이상한 걸 그려놓고 있어. 이게 버섯이야? 대표적인 균류가 이 버섯. 그 다음에, 참, 미대한 거기 잘했다. 그 다음에 곰팡이, 빵에 끼는 이 곰팡이. 그러니까 이제 웃긴 게 아까 이 효모하고 곰팡이하고 이 버섯이 전부 다 똑같이 같은 이 분류에 속하는 균류라고 하는 그룹에 속하는 이 생명체인데 이 효모는 단세포인데 나머지 두 개의 버섯과 이제 균류는 전부 곰팡이는 이 다세포 진핵세포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이게 룰이 있습니다. 지켜야 돼요. 내가 다세포 생물로서 일생을 살고자 한다. 그러면 너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무엇일까? 이거입니다. 분화라고 하는. 아까 얼핏 언급을 했듯이 수정란에서 출발을 했다고 했죠. 수정란. 그 수정란이 그냥 그대로 카피 떠놓은 거예요. 이제.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쌍둥이 만들어냈듯이 일란성 쌍둥이 만들어냈듯이 수정란 하나의 세포에서 두 개로 분열을 하고 그 두 개가 다시 네 개로 분열하고 하는 식으로 계속 똑같이 그대로 복제를 해서 세포 분열을 하는 게 우리인데 그렇게만 하면은 뭐지? 그러지 않고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지? 여기하고 이게 다 다르잖아. 지금. 세포의 모습이 다르고 세포의 하는 일이 다르고 그것을 우리는 분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각각의 어떤 특정한 다른 지역에 있는 세포들이 생김새와 형태와 기능이 달라지는 그런 것이 이제 분화라는 개념인데 그 분화라는 것을 이루지 않는 다세포 생물은 뭐냐고 우리가 지칭을 하냐면 암덩어리라고 지칭을 해버리죠. 그 분화 없이 그냥 지금 무조건 분열만 해버리는 그거는 살아있는 온전한 다세포 생명체가 아니지. 그래서 반드시 모든 다세포 생물들은 이렇게 다 다른 이렇게 조직 기관 같은 것들을 가지는 분화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돼. 이것이
공동으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에티켓이 됩니다. 그래서 좋아, 같이 사는 건 좋은데 그러면 각자의 네 할 일을 네가 알아서 분담해서 해야지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분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분화? 좋아, 분화. 근데 분화를 하는 방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처음에 조직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요. 무슨 음성 조직, 폭력 조직을 구성을 하듯이 조직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거대한 거창한 무슨 뭐 목표를 하나 딱 가지고 자 이러한 목표를 우리가 구현을 한다 하고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어떤 특정한 세포들이 모여가지고서 어떤 특정한 하나의 공통된 기능을 수행을 하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조직이라고. 그다음에 그 조직들이 모여가지고서 하나의 훨씬 더 큰 구성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기관이라고 하고 그 기관이 훨씬 더 커져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기관들을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기관계라고 해서 이것을 hierarchy라고 영어로 하는데 hierarchy 계층이라고 해서 그래서 계층적인 hierarchical organization을 가지고 있다는 다세포 생물들은 조직, 기관, 기관계. 그래서 조직은 그러니까 세포들인데 거의 비슷한 그 세포들인데 이런 그들이 한 가지 기능을 목표로 전부 같이 수행을 하는 그런 집단을 우리는 조직, 티슈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몇 개 우리 사람 몸에서 볼 수 있는 조직의 예를 요 네 가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지만 이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위시한 척추동물의 이 4대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피 조직 뭐냐면 피부 우리 피부나 무슨 장기의 표면을 형성하는 그러한 조직들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특수하게 세포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상피 조직, 결합 조직은 뭐냐?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결합 조직, 연골 같은 거, 그죠? 그다음에 뼈도 사실은 결합 조직의 일원이에요. 그다음에 놀라울지 모르지만 혈액 세포도 사실은 결합 조직의 원래 일원이고 하는 식으로 이때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우리 몸 안에 이 공간을 사실은 모든 세포들이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파 안에다 스펀지 솜 채워놓듯이 푹신푹신한 세포들이 중간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만 그 세포들이 전부 다 결합 조직이에요. 그러지 않고 이제 근육을 형성하는 근육 섬유로 되어 있는 밧줄처럼 생긴 세포들 그들은 이제 근육 조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생김새들이 다 다른 거지. 근육을 이루는 세포들은 갑자기 자기들이 이상한 모양으로 밧줄처럼 이렇게 쫙 자기들을 길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신경 조직이 가장 대표적인 세포가 얘는 희한하게 생겼어요. 마치 아침에 드라이하다가 감전된 머리처럼 팍 튀게 되는 그 신경세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김새들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모든 생명체에서 기능을 전부 이렇게 전담하는 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생긴 대로 놀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생김새 자체가 기능을 언제나 딱 미리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조직들이 전부 이렇게 형성이 된 다음에 몇 개 조직들은 따로 모여가지고서 집합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관을 쉽게 예를 들 수 있잖아요. 장기들이 전부 다 기관들이 눈, 심장, 뇌 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올게인이라고 하는 기관으로 그 기관 하나하나를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조직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지 모르나 어쨌든 하나의 공통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기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상위 단계의 그런 조직인데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기관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공통적인 동일한 기능은 절대 아니지만 하지만 하나의 큰 공통 목표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집단을 우리는 기관계라고 해요. 기관계를 구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냐 하면은 종합병원 가면 금방 기관계를 왜냐면 그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하려고 할 때 그 병원은 요 기관계별로 전부 다 자기들이 구분을 해놔요. 그러면 거기 가서 내 몸 안에는 이러한 기관계가 있구나 하는 거를 거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경계, 뇌, 척추, 여러 가지 말초신경, 중추신경 하는 이런 신경계들이 전부
딱 모여가지고서 공통적인 예를 들어서 감각 전부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보 처리해서 여기서 판단 내려서 어떠한 행동을 내릴지 다른 것들을 전부 하는 전부 공통적인 큰 기능을 수행하는 개. 내분비계 여기저기 좀 널려있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이런 호르몬 분비샘들. 그들이 전부 호르몬을 분비해 가지고서 우리의 발달을 이제 조정을 하고 또 우리의 뭐 생리적인 현상을 전부 이렇게 조절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심혈관계, 심장과 여러 가지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 안에 있는 혈액들이 전부 우리 몸의 각 부분에 산소를 공급하고 우리 몸의 각 부분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전부 끌어와서 콩팥으로 보내고 하는 그런 식으로 면역계 무슨 우리 몸에 침입자가 있으면 전부 다 없애버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것들이 아마도 제 목표가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 요 4개 정도는 기관계라고 하는 다세포 생물로서 우리 사람이 기관계로서 이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 강의의 학기 후반부에 가서 요 4가지를 골라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그런 이제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일단 마치 경제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나 말했는데 처음에 첫 학기에 미시경제를 보면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전부 딱 섭렵을 한 다음에 2학기에 거시경제를 들으면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건지 시장에서 하는 거를 이렇게 보듯이 생물도 사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세포 안에 있는 작은 소기관과 세포 안에 있는 화학 반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첫 전반부에 쭉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세포들이 전부 다세포 생물들을 이런 식으로 기관계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이들이 각각의 개체들이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환경과 더불어서 하는지까지를 딱 보면은 그것이 끝나는 건데 한 학기 동안에 그걸 전부 다 하기는 불가능한 얘기지. 전공자들도 그거 2학기에 나눠서 하면서도 제대로 다 못 맞춰요. 한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몇 개를 이렇게 뽑아서 나름대로 이 한 학기 동안에 하고자 하는 건데 그게 언제나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세포 안에서의 그러한 계층적인 조직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사실 되어 있는 거죠. 일단은 원자라고 하는 이 원자라는 것이 원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거죠. 원자가. 그래서 원자라는 것은 일단 이 안에 원자도 사실 핵을 가지고 있죠. 중간에. 핵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양전기를 띠고 양성자와 바깥에 음전기를 띠는 전자가 막 돌아다니는 이것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슬쩍 살펴볼 얘기죠. 이 화학 물질들에 대해서는 사실 원래 일반 생물학 원래 정규적인 강의에는 한 챕터 자체가 이 모든 화학 물질들을 이제 공부하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탄수화물이 뭐고 단백질이 뭐고 그 기능이 어떻고 하는 걸 다 이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갑자기 따라했다가는 완전히 일단 화학이 엄청나게 거긴 마구 쏟아 부어야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어떻게든 그것은 피해 보려고 이 생각. 그래서 피하면서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거든. 얘기하다 보면 단백질 얘기하다 보면 단백질의 특성이 나와야 되고 핵산을 얘기하다 보면 핵산의 특징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편법으로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살짝 이런 거다 하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화학 그 자체 본질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원자가 원소 단계에서 원소들이 몇 개들이 서로 모이면 2개 이상의 원소가 서로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분자라고 얘기를 하고 몰레큘이라고 하는 분자 물 분자가 하나의 대표적인 또는 이산화탄소 분자 이런 식으로 원소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을 하게 되는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계층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분자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아까 봤던 소위 말하는 그 소기관, 오가넬이 만들어지잖아요. 핵도 하나의 그러한 소기관 중에 일종이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핵이라는 것을 우리가 쫙 현미경에서 들여다보실 때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자들이 주로 고분자 물질들이 그 안에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오가넬들이 모여가지고서 막을 형성하고 세포막을 형성하면 결국 그거 하나가 세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신경세포가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
희한하게 생겼지, 신경세포? 신경세포의 핵은 여기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상한 꼬리가 지금 이렇게 달려있지. 왜? 신경세포는 마치 우리 전선처럼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길이가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이 긴 길이가 하나의 전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따라서 전기가 흘러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경신호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신경세포들이 모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신경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신경조직들이 막 모여서 하나의 기관인 뇌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뇌 자체가 이제 하나의 신경계라고 하는 것을 형성할 수가 있고, 그것들을 전부 다 뭉친 것이 다름 아닌 하나의 개체, 오르게니즘이라고는 개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 개체 이후에 여기 거기서 개체까지가 나와 있는데, 그럼 개체 이후에는 그런 계층 구조가 이제 사라지는 것이야? 아니에요. 그 개체 이후에도 몇 가지 종류의 더 높은 단계의 계층 구조가 또 있어요.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네 개의 개체를 넘어서는 이런 계층 구조인데, 첫 번째는 개체군이라고 하는 population이라고. 개체군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한 지역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그냥 사는 같은 종. 자, 여기 딱 지금 이 안에서 보면 그 하나의 개체군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지. 하나의 같은 종인 사람만 그럼 딱 보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개체군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제 모여 있는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 지금 여기 안에 우리로만 이루어져 있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종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잘 들여다보면 여기 우리만 있어. 지금 여기 아까 쥐 한 마리 지나가는데 봤다. 거짓말. 그건 거짓말이고, 뭐 바퀴벌레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날아다니는 무슨 세균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다양한 다른 종류가 어떤 지역에는 반드시 같이 서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하나로 우리는 군집이라고 해서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위의 단계는 뭘까? 이 하나의 군집이 그냥 지들 혼자 살 수가 있나? 아니지. 환경이 이것들을 이제 서포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까지 전부 다 그 특정 지역의, 특정 서식지의 환경까지를 다 같이 어우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에코시스템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서 무슨 뭐 애플이 가장 그 마케팅에 성공한 것은 모든 소비자들을 그 애플의 에코시스템 안에 잡아뒀기 때문에 대박을 나 봐 이거 지금 몇 개야 지금. 애플 완전히 나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지금 이거 하는 식으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있는 모든 그 군집 생물체들과 환경까지를. 그런데 그 에코시스템을 이제 글로벌 스케일로 살펴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바이오스피어라고 하는 생물권이라고 하는 끝판원이 되는 거죠. 하나의 지구 하나라고 하나의 생물권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그 환경은 어디까지를 우리는 그 환경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생명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지각, 뭐 지구 중심부까지 갈 필요는 없고 지각과 그 다음에 이 대기권까지가 이제 하나의 큰 지구상에 있는 생물권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 하나하나를 지금 우리가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 그런 계층 구조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고, 그 조직이야 인위적인 거죠. 그거 전부 정하기 나름인 거죠. 문제는 뭐 이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땐 반드시 이 현상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창발성이라고 하는, 창발적 특성 또는 창발성이라고 하는 emergent property라고 하는 이 특성인데, 이게 뭐냐 하면 부분의 합이라고, 어떤 하나의 전체가 있잖아요. 하나의 전체가 있는데 그 전체는 결국 작은 하나의 단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면 산술적으로 생각을 할 때 하나의 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을 그대로 산술적으로 합하면 그냥 그대로 이퀄 요게 되는 걸 텐데,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지. 이 각각의 개개의 부분을 합한 것보다 이 전체는 언제나 뭔가 좀 더 하나의 엑스트라를 보여주게 될 때 우리는 그 엑스트라를 창발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좀
희한하죠? 설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각 계층 구조에서 세포로부터 세포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세포, 조직, 기관, 그 다음에 기관계 각각 올라갈 때마다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그 아래 단계에서는 전혀 볼 수도 없었던 꿈에도 생각 못했던 희한한 것들이 관찰이 되는 거죠. 이게 뭐지? 이건 내가 전혀 여기선 생각을 못했던 건데 왜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그래서 갑툭튀 해서 창발성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창발성이라고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지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특성 뇌에서 발현이 되잖아요. 지성과 감성. 그럼 지성과 감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 뇌세포 하나하나를 전부 뜯어보자. 왜냐면 뇌는 결국은 뭐야? 신경세포가 전부 모여서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뇌세포를 전부 하나하나 다 분해해서 시계를 이해를 할 때 보통 시계공들이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면 시계를 뜯어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지성과 감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뇌를 전부 분해해보자. 그래서 각각의 뇌세포를 백내를 해보라 되나. 그러니까 뇌세포 단계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전혀 감히 꿈에도 생각을 할 수 없는 이상한 새로운 특성이 바로 그 위에 단계 구성원이 되자마자 조직이 되자마자 튀어나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창발성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희한하다. 정말 신비하다. 역시 생명체야. 아니야. 생명체만 그런 창발성 특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 예를 들어 봅시다.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차고에다가 전부 집에 가면 다 차고들 다 있잖아요. 그죠? 하나씩. 그래서 그 차고에 딱 자전거를 누군가가 지저분하게 분해를 하나하나 전부 각 부품을 아주 분해해서 전부 다 늘어뜨려 놨다고 칩시다. 자전거를. 갔어. 잘 모신 내가 벌써 이거 뭐야?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지. 뭐지? 아무리 뭐 하나 들어봐. 좀 볼까? 근데 자전거 공 미케닉이 뜨고가지고 5분 만에 조립 해서 딱 보여주면 그제서 나는 그냥 놀라기만 하면 돼요. 감탄하고 이게 이렇게 타는 거였네 하고. 이게 바로 창발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발성이라는 거는 생명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 이 엔지니어링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게 창발성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얼마나 네가 무식하냐. 창발성하고 하면은 그 얘기는 너 정말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표출하는 게 창발성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죠. 이거 지금 개인 뭔지 모르지만 직물을 만드는 하나의 구성 조각들이라고 칩시다. 조각들이 있는데 이 조각들이 이렇게 딱 하나의 구성 부품으로만 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요것을 백날 열심히 뜯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될지를 최소한 현재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아직 신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환원주의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특히 과학을 공부할 때 이게 하나의 철학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환원주의라는 것이. 근대 과학을 태동시켰을 때 이 환원주의적인 그런 접근 방식이 매우 유용하게 큰 기여를 했어요. 이게 바로 그 시계 얘기예요. 시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계를 뜯어가지고 부품 하나하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익히면 그것들을 다시 우리가 유추를 하면 시계가 이렇게 작동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지 않고서는 웬만한 경우에 이 복잡한 어떤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쉽게 알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이 환원주의를 영어로 리덕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분해하는 거예요. 하나씩 분해를 해서 이렇게 나중에 그것을 합산하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계속 답습을 해왔는데 생명체라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언제나 해왔는데 이제 점점 더 공부에 이 내공이 깊어져 가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한계가 나오고 왜냐하면 그 생명체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잡성이 어디서 오냐면 이 서로의 상호작용에서 세포 하나만 보더라도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들이, 고분자 물질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냥 그때그때 얼마나 복잡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것을 다 일일이 따라잡고 감안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날 100년 공부, 10년 공부가 아니라 100년 공부 도로와 밑에 보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는, 자기가 공부를 못해서 갑자기 새롭게 떠오르는 거를 창발성이라고 그냥 딴 핑계를 대는 거지. 공부 좀 더 해봐. 왜 그게 창발성이 되나. 원래 그렇게 돼 있던 거야 라고 알 수가 있어야지,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그런 착시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학문이 이제는 이제 옛날에는 이 숙대에서도 숙대 본인이 속한 이 학과 이름이 원래는 생물학과였어요. 생물학과 하다가 한 수년 전쯤에 이제 생명과학과라고 이제 변했어. 뭐 거기다 과학 붙이면 좀 나? 생물학과나? 하여튼 이제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이제 뭘로 바뀌어? 생명 시스템학과라고 이제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로 접근을 하겠다는. 이게 뭐냐면 전체를 한꺼번에 파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스템 생물학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지? 일단 이거를 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해요. 대용량 컴퓨터가 좀 개입을 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머리로 그 모든 복잡한 상호작용을 다 이렇게 다 파악하고 염두에 두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하나하나의 경우의 수를 알고리즘 방식으로 파악을 해서 이럴 경우의 수가 있고 이럴 경우의 수가 있고 이것이 몇 %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전부 합산을 해서 이렇게 된 이 화학 반응이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 얼마 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수리적으로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시스템 생물학의 근간이 된 겁니다. 자, 간신히 하나 넘어가게. 자, 일단 복잡해요. 세포가 그런 식으로 복잡해요. 세포가 일단은 최초의 출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한데, 그 세포가. 근데 두 번째 특성, 대사작용이라고 하는 메타볼리즘,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용어예요. 대사, 물질 대사라고 하는. 내 요즘 신체 대사작용이 예전 같지가 않아. 늙었나 봐. 그 대사작용. 대사작용이 뭐죠? 정의는 이거예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다 통틀어서 전부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 예? 그러면 그 모든 화학 반응인데 일단은 전제 조건은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는 일어난 결과로는 일단 모든 대사작용은 어떠한 종류인 간에 일단 에너지의 입출입을 언제나 관여를 하게 됩니다. 어떤 화학 반응이 결과로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이 된다. 또 어떤 화학 반응은 일단 그 반응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와야만 이것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최소한 그런 에너지의 입출입 자체가 모든 이 화학 반응, 대사 작용의 존재 조건, 거기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 모든 다양한 얼마나 많은 종류의 화학 반응이 있겠어요. 근데 그 모든 대사 작용은 이거 아니면 저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영어로 캐타볼리즘이라고. 캐타볼리즘, 이화작용이 뭔지 여기가 얼핏 힘들 것 같으면 영어로 이 재난이라고 하는 카타스트로피를 한번 떠올리세요. 캐타스트로피. 이게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말이에요. 뽀개져 버리는 분해. 그래서 이것은 언제나 어떤 방향으로 가는 반응을 전부 이화작용이라고 하면 덩치가 큰 고분자 물질에서 저분자 물질로 작은 단위가 작아지는 저분자 물질로 분해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폴리머, 고분자, 폴리머에서 단위체라고 하는 모노머로 진행이 되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집이 있다. 집을 뽀개버리는 거지. 신나잖아. 뭐든지 뽀개버릴 때 쉽다는 거죠. 쉽잖아. 뽀개는 것. 그런 반응이에요. 쉽다는 얘기예요. 왜? 일단 이 반응은 뽀개버리니까 완전히 개판 5분 전이 되는 반응이에요. 잘 정돈이 되어 있던 조직이 되어 있던 집을 뽀개버리는 그런 반응이니까 분해되는 반응이.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은 이 물리학적인 아주 어려운 개념인데 엔트로피라고 하는 물리학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 시스템 안에 있는 무질서도를 척도를 우리는 엔트로피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교실 안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놓여 있는 상태의 엔트로피는 상당히 낮은 거지. 불안해야죠. 낮은 엔트로피는 언제나 불안해요. 엔트로피가 높아지면 안정화가 되는 거죠. 좀 반대로 들리죠? 엔트로피가 높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갑자기 개업하는 5분 전으로 막 책상 집어 던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나가버리고 문 열고 나가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엔트로피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질서도가 언제나 증가하게 되는 반응은 저절로 스스로 일어날 수,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아까 쉽다라는 표현을 재밌으니까 쉬우니까 그냥 자연히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발생하게 돼 있는 반응, 그것을 우리는 자발적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주 자체가 지금 현재 빅뱅을 딱 일으킨 다음부터 시작해서 하면서 팽창하는 이 우주 자체가 원래 모든 이 물질들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모든 물질은 저절로 엔트로피가 그냥 늘어나게끔 돼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 여러분들이 지저분한 방이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방을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깨끗이 정돈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연적으로. 그것을 정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일을 해야 돼. 스스로. 그럴 때는 에너지를 써야 되겠죠. 힘들어서 일을 하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물질은 점점 더 상태가 혼란스러워질 뿐이다. 최소한 그대로 있거나 그것이 정돈될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 유명한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법칙이야. 감히 이것을 내가 거역을 할 수가 없는, 그냥 그대로 되게끔 돼 있는 열역학 제2법칙에 의거하면 우주의 무질서도, 소위 말하는 이 엔트로피라고 표현되는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하다는 얘기는 거짓말이고 그대로 있거나 최소한 항상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돼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이 바로 이거죠. 이렇게 했을 때 벽돌을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막 던졌을 때 이렇게 될 확률 0. 벽돌 던지면 이렇게 되지, 당연히. 이것이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이 물질들이 서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시간이 지나면 서로 막 혼란스럽게 뒤섞여 버리는 것이 자연적인 법칙이지, 이것들이 갑자기 다시 이렇게 남과 북처럼 딱 정돈이 돼갖고 이렇게 될 확률은 0. 찬물과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핫 아메리카노 둘을 같은 용기에 이렇게 딱 담았을 때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온도가 중간에 이렇게 섞여버릴 확률이 되지, 갑자기 이것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훨씬 더 차가워지고 핫 아메리카노는 훨씬 더 뜨거워질 확률은 절대로 없다는 얘기지. 그게 전부 다 엔트로피의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로 놔두면 전부 그런 식으로 훨씬 더 이렇게 섞여버리게 됩니다. 무질서도가 높아서 섞여버리게 되는 반응 쪽으로 그것이 가는 것이 화학 반응의 평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화학 반응은 그 어떤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진행하다가 거기서 스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화작용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구현을 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혼자 저절로 발생을 해. 그 다음에 그 반응이 끝나면은 반드시 그 에너지가 방출이 돼버려요. 이것이 저절로 일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반응의 결과로 반응 전에 있던 물질보다 반응 후에 생성된 물질이 에너지가 준위가 낮아지게 돼서 훨씬 안정화가 됩니다. 에너지가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내려놔야지. 이제 다 내려놨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꽁치고 있는. 어쨌든 그래서 이 에너지 자체를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그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밖으로 방출을 해버리고 훨씬 더 낮은 에너지 순위로 내려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엔트로피는 그 결과로 훨씬 더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스스로 화학 반응은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반응이 전부 이화작용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어떤 반응이 이화작용이냐? 뭐든지 부서져 버리는 반응은 이화작용. 훨씬 복잡한 물질에서 단순한 물질로 분해되는 반응은 전부 다 이화작용. 저절로 생긴다. 라고 하면 됩니다. 반대 방향. 그래서 동화작용, 애나볼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근육 생성제를 애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막 빌드업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모노모, 단순한 단위체 물질에서 복잡한 폴리머로 반응이 그러니까 이거 마치 언덕 위를 올라가는 것 같은 힘들잖아. 언덕 위를 바위돌을 굴려서 올라가는 아까 이 이화작용은 언덕 위에 있는 바위돌을 그냥 발 한번 톡 쳐가지고서 굴려 내려버리는 얼마나 신나 재미있고 혼자 스스로 굴려 내려갈 거 아니에요. 반응이 이제 이화작용이고 동화작용은 그런 식으로 낑낑낑낑 하면서 굴려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 비자발적 반응이겠죠. 저절로 스스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어날 수는 있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낑낑 해야지. 힘들어서 무슨 얘기? 에너지를 주입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쨌든 이 반응은 반응이 끝나면 결국 그 원래 있던 시스템,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무질서도는 훨씬 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지.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거는 저절로 일어날 수가 없는 자연에 역행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 자연에 역행을 하는데 어째서 그 반응이 그래도 일어나느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그래도 일어날 수는 있어요. 이거. 그래서 그런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을 비자발적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할 때는 언제나 찔러주잖아 돈. 그거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제 주입이 필요한 반응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마치 에너지를 열로 이렇게 열량으로 환산을 해서 흡열 반응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까 그러한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라고 이렇게 붙였듯이. 그래서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고. 자, 생명체 내에서의 사실은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은 매우 유기적인 순환 관계를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보듯이 요 왼쪽 그림만 이제 일단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자 생명체 내에서 우리가 언제나 지금 계속 항시적으로 하고 있는 대사작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산소를 들이마셔가지고서 우리 산소를 들이마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 전에 점심 때 드신 포도당, 탄수화물인 포도당을 이런 식으로 해서 산소와 같이 있으면 분해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포도당을 이렇게 분해를 시키는 거죠. 뭘로? 아주 간단한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화작용이겠지? 고분자 물질은 지금 포도당 지금 이렇게 탄소가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가지고 있는 고분자 물질이 나름. 그것이 탄소 1개짜리, 애경의 탄소 1개짜리 이산화탄소로 지금 저분자 물질로 분해를 시키는 이 반응. 우리 지금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왜? 응? 에너지. 이화작용하면 뭐 한다고? 에너지가 나오잖아. 이화작용을 통해 가지고서 이 안에 있는 에너지 내놔 하고서 지금 뺏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탈취, 에너지 탈취. 그것이 바로 음식물의 역할이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해야 되는 이유. 거기서 에너지를 우리가 뺏어 오기 때문에 이화작용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대표적인 이화작용이에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수행이 되는지 나중에 가면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세하게. 아주 희한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수행이 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렇게 분해가 된 이산화탄소와 물은 바로 지금 옆에 보이는 요 친구들이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요 친구들이 요거를 두 개를 결합을 해가지고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결합해서 올려버려요. 이렇게 포도당을 갑자기 만들어버리고 산소를 그 와중에 뽑아내서 우리가 그 덕택에 우리가 들이마실 수 있는 이 동화작용
아니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가 무슨 기민성이도 아니고 어떻게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포도당이랑 고분자 물질을 만든단 말이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걸 못해요. 동물은 이걸 못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식물들이 이러한 대사작용, 이러한 아주 중요한 동화작용, 대사작용을 수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덕택에 이렇게 그것을 계속해서 하죠. 이 순환, 동화와 이 이화작용, 똑같은 이 포도당과 이산화탄소의 관계에 동화, 분해와 합성 관계를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지금 지구에서는 계속 시켜오고 있는 거죠. 야, 그러려면은 이 동화작용은 뭐가 필요하다고?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 에너지 어디서 가져오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광합성이라고 얘기해요. 햇빛의 에너지 또는 형광등 에너지, 그런 빛 에너지를 받아들여 가지고서 그 빛 에너지로 이것을 이렇게 구동을 시키는 아주 기가 막힌 대사 작용을 이들은 수행을 해오고 있는 거죠. 자, 생명체는 그럼 에너지를 도대체 왜 밖에서 공급을 받아야 될까? 뭐 아주 의문인데 네가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런 거지. 네가 만들 수 없으니까 다 밖에서 어떻게 훔쳐오든가 뺏어오든가 해야지. 에너지를 네가 왜 못 만드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것을 대면 되는 거죠. 아까 왜 엔트로피가 뭐 어쩌고 하면은 연력학 제2법칙 그냥 갖다가 딱 대면 되는 것처럼 에너지에 대해서 누군가 태클 거면 연력학 제1법칙을 딱 가리키면 절대로 그 누구도 에너지를 절대로 네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 신이라도 아마 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러니까 에너지는 절대로 새롭게 만들어질 수가 없고 또한 에너지가 파괴된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에너지를 내가 없애버린다? 소비를 한다? 파괴시킨다? No way. 에너지는 언제나 그대로 그 자체로 있는 것이고 우주에 같은 양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그럼 뭐야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에너지를 만들었다든가 무슨 뭐 에너지를 소비를 했다든가 무슨 얘기야? 이거 한 거지. 다만 어떤 특정한 형태 A에서 B로 변환시켜가지고 지가 지금 좋다고 지금 웃고 있는 거지.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의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막 털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뺏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불쌍한 포도당 그 불쌍한 포도당을 분해시켜가지고서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그 에너지를 왜 지금 포도당에서 에너지 뺏어갖고 뭐 했을까요 지금 우리? 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을까? 그 에너지를 갖다가 어디다 써먹었을까? 떡 바꿔 먹었을까? 뭐? 왜? 피? 나 피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지금 ATP 얘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피. ATP라고 들어봤어요? 좀 이따 들어볼게요. 이제. 그래서 자 일단 그러고 에너지는 왜 필요한데 세포가 유지하려면 일단 엔트로피 자체가 낮은 빌딩을 하나 지어놨으면은 그 구조 유지 보수하려면 계속 에너지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속적인 에너지 주입이 필요한데 도대체 그 에너지를 내가 자가 발전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막막하네. 그러니까 어딘가 가서 누군가에서 에너지를 음식의 형태로 뺏어와야 되는 거죠. 우리 형 같은 저 늘 푸른 친구들은 햇빛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자체 내에서 음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불행하도 언제나 일단 음식을 만들려면은 왜 우리는 음식을 분해를 해야 될까? 음식이라는 건 뭐죠? 유기고분자 화합물질. 왜냐하면 유기고분자 화합물질만이 우리가 그것을 분해를 했을 때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을 하기 때문에 무기물질을 아무리 가져와봤자 우리가 거기서 분해해서 에너지를 나올 일이 없거든. 일단은 유기고분자 화합물질을 만들어야 거기서 그 안에 축적이 된 에너지를 해서 뽑아내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유기고분자 화합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물에서 그러면은 유기고분자 물질을 우리가 얻을 유일한 다른 방식은 뭐지? 음식인데 음식은 어디 가서 얻지 그럼?
그러니까 유기 고분자 물질이 있는 장소는 어딜까? 생명체지. 생명체밖에 유기 고분자 물질을 발견할 데가 없잖아요. 흙 파먹고 못 산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불행하게도 우리 태생부터 우리는 남을 해코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장소는 유기 고분자 물질을 가지고 있는 다른 생명체뿐이거든. 그러니까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그들의 유기 고분자 화학 물질을 우리가 섭취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뭐 하는데? 그래서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동화작용 안에서 이 합성을 해야 되는 또는 세포의 다양한 일들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바로 이제 음식이 여기 들어가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이화작용, 카타볼릭 패스웨이를 수행을 해서 이제 이 음식은 이렇게 작은 저분자 물질로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되고 에너지만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소모, 이건 낭비가, 웨이스트가 언제 생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덮이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에너지 측면에서 볼 때는 완전히 소모적인, 낭비적인, 쓸데없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야? 그 열로 끓여가지고 전기기관차도 만들고 자동차도 굴러가는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열은 손실. 그래서 전체적인 열량이 어느 정도 100% 있었다 하면 우리는 여기서 한 50, 60 정도 끌어내고 나머지 40, 30은 4, 50은 열로 이렇게 낭비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져다가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또 다른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는데 이제 사용이 되는 이런 순환 방식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에너지를 어디다 담았을 거냐 하는 얘기죠. 에너지 있는데 그 에너지가 그냥 이렇게 물처럼 흘러가는데 그걸 여기다가 좀 파이프 꼽아가지고서 여기다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여기서 탈취한 에너지를 뭐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을까? 세포 안에서 배터리 같은 거? 배터리라고 그래야 되나? 제가 발음. 네,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ATP라고 하는 요즘 화학 물질이 뭐야 화학식이 화학 구조가 나오네. 이거 어쩌라고? 그냥 이렇게 생겼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름 자체가 이제 ATP예요. 물론 줄인 네임이지. 전체 풀 네임을 얘기하면 아데노신 트라이파스페이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데닌 3인산이라고 한국말로 하면 3인산이라니 여기 세 개가 있거든. 인하고 산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물질을 인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인산이 세 개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선으로 연결된 이 원소 기호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 화학 결합이라고 얘기했죠. 그 화학 결합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서 인산이 세 개가 지금 딱 있는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질이에요. 네? 꽤 복잡한 고분자 물질. 포도당보다 조금 더 복잡할까 하는 정도의 고분자 물질이지. 이거. 그런데 이게 세포 내에서 아주 사용하기 편리한 배터리 구실을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ATP 여기 이름 나와 있네. 아데노신 트라이파스페이트. 괜히 잘난 척했어. 아데노신 트라이파스페이트라고 하는 요것이 지금 쉽게 간단하게 표현했죠. 여기서는. 그래서 인산 세 개가 땅땅땅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됐지? 여기서 뭘로 변했지? ADP로 변했지? 하나는 이름이 ATP고 또 하나는 ADP네. 왜 그럴까? 하나는 트라이라고 하는 세 개, 3인산이고 요 밑에는 누구? 다이라고 두 개. 인산이 몇 개냐에 따라서 지금 인산 하나가 좀 날아가 버렸네. 요 부분이 지금 잘렸다는 얘기죠. 요 변화, 요 화학 반응 과정에서 얘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요 지금 화학 결합 하나가 분해가 된 거죠. 자, 이 방향, 이거 지금 동화작용이에요, 이화작용? 이화작용이네? 분해되는 거니까. 이화작용하면 뭐 한다고? 에너지 나왔네? 바로 요게 지금 편리한 에너지를
마치 배터리처럼 갖고 다니면서 편리하게 아무데나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서 이거 그냥 분해시켜버리는, 써버리는. 이게 바로 우리가 모든 세포에서, 우리만이 아니라, 동물만이 아니라, 식물만이 아니라, 동식물, 세균, 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공통적으로 마치 인류 공통화폐처럼, 인류? 생명 공통화폐처럼 ATP라는 것을 에너지원으로 전부 다 사용해요. 이런 방식으로 분해해서 ATP를, 이것을 이제 물이 한 분자 들어가야만 이것이 뽀개진다고 해서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가수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 들어감으로써 분해가 된다 해서 가수분해, 영어로 hydrolysis라고 하는데, 그거야 뭐까짓 거. 어쨌든 이 가수분해를 시키면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ATP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세포 안에서. 이게 에너지니까. 그럼 ATP 어떻게 만들지? 응? 뭘 해서 만들어? 물이랑 굳이 결합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 물이 빠져나가야 하는 거지만, 물이 들어갔으니까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지만, 여기서 거꾸로 가면 돼요. 아주 좋은 점, ATP의 편리한 점은 뭐냐면, 마치, 재충전, 리차저블 배터리처럼 ATP, 이미 써버린, 방전된 배터리를 다시 재충전을 시킬 수가 있거든? 요거 하나만 같이 결합시키면 되는 거예요. 요 안 떨어져 나간 요 부분을 같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너라. 그래서 옛날에 아주 웃긴 농담인데, 삼촌 바지 고쳐놨다 집으로 돌아오거라 하는 신문 광고 내는 적이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신문 광고에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어, 옛날에. 누군가 가출을 했어. 바지 때문에 새 바지 안 사준다고 가출을 했어. 그러니까 신문에다가 누구야 돌아오너라, 삼촌 바지 고쳐놨다 라는 그런 농담을 이제 우리는 하곤 했는데, 학창 시절에. 얼마 전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래서 이 ATP라는 것을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포도당을 분해시키는 가는 이화작용을 통해서 그 와중에 이 ADP를 ATP로 재충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충전이 그득하게 된 ATP들을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게 다시 ATP로 사용한 결과로 ATP로 변화를 하겠죠. 그러면 다 써버린 소모된 배터리처럼 이렇게 된 부분은 다시 충전이 되기만을 음식을 먹으면 이것이 충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 ATP라는 것을 골자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만든 음식물의 분화로 생긴 이화작용의 결과로 우리는 요 ATP 합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ATP를 합성합니다. 그러고선 그 에너지 ATP를 필요할 때마다 요소마다 예를 들어서 세포 내에서 어떤 물질을 배달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또는 막 움직일 때, 내가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될 때, 근육 전부 수축해야 될 때, 이거 다 ATP가 지금 가수분해가 돼야만 되는, 신경신호가 심지어 내가 이 컵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신경신호가 여기까지 쫙 가야 지금 이거 되는, 이거 전부 다 ATP가. 그 다음에 좀 이따 보게 될 항상성, 좀 이따 아니면 내일, 다음 주 토요일 보게 될 항상성이라고 하는 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 가지 에너지가 소용이 되는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포막에서 어떤 물질을 이렇게 세포막을 거슬러서 이동을 시켜야 될 때에도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이렇게 ATP를 막 사용을 해야 할 수 있는, 마치 펌프를 해야 우리가 물을 이렇게 뽑아내듯이 어떤 경우에 이것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세포 안에서 어떤 물질을 어떤 소기관 A에서 소기관 B로 이동을 할 때 이렇게 막 쥐고 작은 단백질들이 ATP를 막 써가면서 계속 여기까지 움직여서 갖다 배달을 해주고. 자, 그런데 이 대사작용 아까 얘기했는데, 이화작용은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화작용은 그냥 저절로 일어날 것이고, 동화작용만 우리가 에너지를 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이화작용이 됐든 동화작용이 됐든 절대로 예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교소가 뭐죠? 효소가 뭡니까? 맛있는 거? 영양분?
잘 삭혀질 수 있도록, 그건 소화효소. 맞죠? 잘 삭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소화효소. 잘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분해효소. 하는 식으로 효소는 결국 그러니까 도움이에요. 도움이. 그러니까 효소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촉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촉매가 뭐죠? 화학 반응을 빨리 진행이 되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촉매거든. 촉매의 특징은 뭐냐면 화학 반응 자체에 직접 자기가 개입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죠.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촉매가 집어넣었던 촉매가 없어진다든가 소모가 되지 않으면서도 이 촉매가 있음으로 해서 화학 반응의 속도가 확 빨라지는 게 촉매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생물학, 생명체 안에서 그러한 촉매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의 속도 자체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끔 해주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심지어 이화작용,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이화작용이다 할지라도 효소가 없이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드신 그 포도당, 점심 때 드신 포도당이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ATP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게 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촉매가 없었을 때, 이 효소가 없었을 때 걸리는 시간은 한 5,600년, 농담이 아니라 5,600년이 이론적으로 지나야, 5,600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굶어 죽겠다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데 효소가 있으면은 10분의 1초가 뭐야, 100분의 1초 무슨 식으로 그때 이미 다 끝나는 정도로 효소의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동화작용은 말할 것도 없고, 동화작용의 경우는 진짜로 효소가 어디서 에너지를 직접 자기가 갖고 와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효소는 정말로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이 화학 반응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화학 반응을 수행을 하려면 효소가 있어야 돼요. 유일하게 아마 효소가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유일한 예 중에 하나가 아마 ATP 가수분해일걸? ATP 가수분은 가만히 내버려도 그냥 ATP가 ADP로 분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일단 그거 외에는 거의 다른 어떤 화학 반응이 거의 모든 99.999%의 모든 화학 반응이 효소가 있어야만. 근데 이 효소는 뭘로 만들어진 물질이죠? 단백질. 그 고분자 물질 중에 유독 단백질만이 그렇게 낙점을 받았고 효소 역할을. 핵산 입장에서 보면 너무 그냥 질투나지. 나도 효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는 지루한 유전 물질만 하라고 앉았고, 나도 효소 한번 해보자 막 하고, 탄수화물의 경우도 아니 나는 왜 효소하면 안 돼 하고 그 얘기가, 하지만 이유가 있는 거죠. 단백질인 나만이 오로지 효소를 할 수 있어라는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뭐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렇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오늘 미쳤구나. 나 지금 5시까지라고. 쏘리. 이미 벌써 수업 시간이 끝났네 지금. 미안합니다. 얘기를 하지.